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김봉환입니다. 전국에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환이에요. 제 이름이, 첫 시간이니까, 이름 설명은 해야 되겠죠? 김익균갑니다. 봉우리 봉자, 빛날 환자. 이렇게 써요. 김봉환입니다. 봉우리 봉자 빛날 한자. 요즘 이름에는 봉자 잘 안 쓰죠. 저도 어렸을 때는 봉자 들어간 이름이 촌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달라고 엄마한테 떼서 쓰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지어주시는 게 직접 지으신 건 아니고 이제 이름 잘 짓는다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지으신 이름 같은데,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엄마가 신경 써가지고 지은 이름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뭐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약간 촌스럽다 보니까 독특하기도 하죠. 뭔가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나이 40이 부록이 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숱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일찍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30 초반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 저희 딸아이는 아빠 대머리 막 그러면서 놀리고 친구들 앞에 좀 창피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름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요. 봉우리 봉자 빛날 한자. 뭔가 머리가 봉우리가 빛나는 것 같이 빛나서. 자,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좀 부담 가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제가 급수를 안 가리고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육서라든지 간단한 부수 이야기, 부수의 위치한 명칭, 우리 교재에도 그 앞부분에 그 육서하고 부수의 위치 명칭이 실려 있죠. 본문학습 그 전에 실려 있습니다. 저도 그 두 개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첫 강의. 그런데 우리 이번 우리 EBS 한자 능력 검정 시험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부수를 따로 빼가지고 부수의 위치와 명칭만 하고 주로 넘어가고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부수 언급을 좀 했었는데, 부수를 좀 따로 빼서 부수 2강을 한 2강 정도 따로 할 거기 때문에 부수의 위치와 명칭은 빼고 육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서. 육서를 이게 왜 하냐면요. 물론 저기 상위급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에도 나왔었습니다. 아래 급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하위 급수를 안 가리고 육서를 한 이유는 이 육서라는 게 육서, 서자, 글서자인데 이게 이제 문자의 의미죠. 문자의 의미입니다. 이 육서라는 게 한자의 조자 원칙입니다. 조자가 뭡니까? 글자를 만드는 원칙이에요. 수많은 한자 어휘가 있는데 그 한자들이 대략 이런 6가지 원칙으로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배워놔야지. 한자는 단어 문자다 보니까는 세계사적으로 단어 문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단어 문자인 한자가 어휘수가 엄청나게 많죠. 가장 많아요. 아주 필요할 때마다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갖다 보니까 그 의미가 필요한 말이 생겨날 때마다 글자를 추가하다 보니까는 어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우리 고르고 골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배우는 문자만 하더라도 1급 같은 경우 3,000자가 넘어가잖아요. 3,500자. 상급만 하더라도, 공인급수 맨 마지막 상급만 하더라도 2,000자 가까운 1,817자, 15자, 2,000자에 육박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얼마나 많나요? 그거 외우기가 상당히 녹록지가 않죠. 그런데 한자 어휘 몇만 자 되는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원칙, 체계가 있지 않고서는 공부하기 힘들죠. 체계가 있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공부가 안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가 안 되면은 정말 하기가 싫어지고 공부 자체도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자 원칙을 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육서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예, 아시겠죠? 우리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창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예, 그렇듯이 우리도 한자를 배우니까 조자 원칙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육서를 합니다. 이 육서라는 거는 저기 후한 때, 한나라 후기 후한 때 지금 한자를 제가 이렇게 약자로 간체로 썼습니다. 한수 한자 한자예요.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허신 이 사람이 학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언어학, 문자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허신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설문해자. 지금도 이 설문해자는 한자 공부하는 사람한테 경전입니다. 설문해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책을 많이 사람들이 저술하기도 하고 그래요. 설문해자. 자자를 여기다 썼네. 설문해자에서 당시 어휘는 한 만자가 채 안 되는 한 9,300여 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9,300여 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조자 원칙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대략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육서. 첫 번째가 상형이라는 거죠. 상형 문자. 상이 모양, 형도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양. 상형 문자. 그거는 말이 있었고 언어 생활은 먼저 했겠죠. 인류가 언어 생활은 먼저 했는데 근데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자가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가 필요해졌겠죠. 처음에는 사물들, 뭐 자연이라든지 사물들, 눈에 보이는 자연, 사물들을 그리면서 언어 생활을 시작을 했겠죠.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나무라든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자기 보이는 대로 그려가지고 문자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산이다, 이게 나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은 사람마다 그림 모양이 좀 다르고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작용이 그러니까 문자로서의 작용이 처음엔 좀 힘들었겠죠. 시간이 흐르고 변화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게 획으로 변하면서 단순화되면서 그러면서 글자 문자 본연의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 해라든지 이걸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가지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중국 한자뿐만 아니고 한자에만 상형 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집트 고대 문자라든지 뭐 수메르 문자인가 그런 세계사적으로 여러 문자들이 그 태동은 처음 시작점은 상형 문자였었죠. 조상은 다 상형 문자죠.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그 문자 다 그림처럼 그려놨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울진인가 어디 가면은 그 암각화 그 바위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 무렵 그 시절에 그 문자들은 다 그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발전해가지고 저 해 모양이 점차 획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쓰는 나릴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뭡니까? 산이죠. 산처럼 보이나요? 이게 이제 변화 발전해가지고 원래 산 모양을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그림 모양도 다르겠고 자기가 보이는 산 모양이 다르겠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어의 경계성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변화 발전하면서 회계 모양을 갖추면서 공통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통일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무도 이런 나무 모양을 처음에는 그렸겠죠. 나무다 그랬나. 지금의 이제 나무목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상형 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국 그 상형 문자, 저 그림 문자의 대표적인 예가 그 갑골 문자라고 들어보셨죠? 갑골 문자. 거북이 등껍질, 요게 이제 거북이 등딱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뼈골자는 이제 소뼈라든지 이런 엉덩이 뼈, 넓적한 뼈에다가 새긴 그 문자, 갑골 문자. 그 은나라, 중국의 3대라고 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중에 그 은나라,
왕궁터, 은어라는 데서 발굴된 저 갑골문. 3,000여자 되는데 지금도 다 완독이, 다 해독이 안 됐다 그러죠. 한 절반 정도 됐는지. 아무튼 저런 그림 모양이었었습니다. 한자의 조상인 거죠. 문자의 조상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획 모양으로 단순화돼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상형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사인데, 요 지자는 가리킬지 손가락지 그렇습니다. 사자는 일사자인데, 뭐 글자를 막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형이 이런 해나 산이나 나무나 물고기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문자화 했다 그러면, 그려가지고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 생활이 그런 눈에 보이는 사물만, 그런 어휘만 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라든지 아래라든지 뭐 숫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표현할 문자가 필요했겠죠. 그런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상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그 모양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렸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했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하나라 그러자, 둘이라 그러자, 이렇게 두 개 그으면 둘이라 그러자, 이런 약속으로 정한, 기호를 써가지고 약속으로 정한 문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기호로서 약정한 문자가 지사 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형보다는 좀 형상성, 그림적인 성격은 좀 떨어지지만은 기호성이 두드러진 그런 문자. 그거를 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 중에서도 순수 약정 기호로서의 성격을 띤 순수 약정 기호로서의 성격을 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어떤 저기 기준선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거 그거를 윗상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준선 아래에 있는 어떤 물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아래하자로 이렇게 쓴다라든지 이런 순수 기호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진 지사 문자가 있고 그거 말고 기존 상형자에다가 기호를 추가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구성하는 지사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나무 목자죠. 요건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의미하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뿌리. 근데 뿌리를 요렇게 아예 그 기호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그 상형 문자에다가 뿌리는 한 요 정도에 있으니까 어떤 획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뿌리를 의미하는 기존의 상형자에다가 어떤 획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뿌리를 의미하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 요렇게 성격이 좀 다르죠. 또 뭐 있을까요? 칼라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칼도자인데 칼도자는 상형 문자예요. 칼의 모습을 못 떠가지고 만든 문자인데 칼날은 한 요즘에 있으니까는 아까 뿌리를 의미한 한 획을 더 추가해가지고 뿌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한 획을 더 추가해가지고 칼날을 의미하는 글자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지사의 원리인 거죠. 어떤 지사는 상형보다는 그림적인 성격, 형상성은 좀 떨어지고 기호성이 늘어난 그런 문자인 겁니다. 그런데 기호라는 거는 형상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 그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약정, 사람들 사이에 약속으로 정해놓은 그런 기호의 성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의라는 거죠. 회자가 모을 회자, 뜨자라는 겁니다. 상형 문자, 지사 문자, 세 번째가 회의 문자인데 이제 상형 지사 문자 이러면서 이제 언어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한자라는 게 그렇다 그랬잖아요. 단어 문자, 뜻 글자이다.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갖는 그런 글자예요. 우리 한글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건 안 그렇죠. 우리 한글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나요? 아니죠. 음만 있을 뿐이죠. 이게 표음 문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자는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죠. 표의 문자, 뜻 글자, 단어 문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단어 문자의 특징은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다양화되면서
구사하는 말, 언어가 다양화되고 어휘가 많이 필요해지죠. 그때그때마다 어휘를 추가하다 보니까 어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형지사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래갖고 언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회의는 상형과 지사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상형과 지사 문자를 합쳐가지고 뜻을 합쳐가지고 만든 문자예요. 새로운 뜻을 가진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4번의 형성 문자도 그런데 4번의 형성 문자도 기존에 만들어진 상형과 지사 문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만들어낸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회의 문자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갔어 볼까요? 4번이 형성입니다. 모양 형자, 소리 성자. 그러니까 형성 문자 같은 경우는 구성이 형부 플러스 성부, 모양 부분 플러스 소리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회의 문자 같은 경우는 형부 플러스 형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모양 부분이 합쳐진 거라고요? 한자가 뜻글자라면서 왜 모양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어내요. 이 모양 속에 상형이라는 것도 지사라는 것도 글자의 모양을 갖추면서 그 모양 안에 뜻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형부라고는 썼지만은 모양이라고 썼지만은 그러니까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상형 글자, 지사 글자 각각의 뜻 부분, 뜻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형부는 뜻 부분이고 성부는 요거는 음 부분인 거죠. 뜻 부분하고 음 부분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회의와 형성은 기존의 상형 문자, 지사 문자를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음과 의미를 갖는 문자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인 요거는 상형 문자겠죠. 그 다음에 나무목 요것도 상형 문자죠. 요걸 합쳐갖고 이렇게 쓰면은 요게 쉬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각 글자의 모양, 각 모양이 그 뜻이니까, 그 모양에서 뜻이 나오니까, 형부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의미, 쉬다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쉬다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상형이나 지사처럼 아예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자를 적당히 결합해가지고, 그 의미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의 문자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이 쉬류자가 왜 나오게 됐는지 각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늘 밑에서 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쉬다라는 게 나왔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요게 이제 손톱조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톱을 의미하는 건데 손톱조하고 나무목하고 합쳐가지고 요렇게 쓰면은 요게 이제 켈체 그렇습니다. 캐다 따다 이런 의미예요. 켈체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무에서 열매 같은 걸 따는 거 이런 의미의 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무에 있는 어떤 열매를 손톱 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거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뜻하고 뜻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의미 따다 캐다라는 의미를 만들고 싶었어요. 기존의 상형지사. 그러니까 손톱조도 상형 문자예요. 사람 손톱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나무목도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의미, 켈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날일하고 다로를 합쳐가지고 밝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기존의 상형 문자였던 날일과 다로를 합쳐가지고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어낸 거죠. 해만 있어도 밝은데 달까지 있으니까 오죽 밝겠어요? 그러니까 밝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자, 형성 문자는 뜻 부분과 음 부분이 합쳐진 거라고 해요. 형부 플러스 성부. 그래서 형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전부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나무목이 들어갈 자, 나무목 변의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나무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나무목에서 뜻이 나오는 겁니다. 뜻 부분이죠. 그러면 오른쪽은 음 부분이겠죠. 이게 공평할 공자인데 공이란 음도 나오기도 하고 음이 약간 파생해서 송이란 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양매자를 쓰면은 매야매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나무목을 밑으로 간 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로 올 이자 밑에 나무목을 하면은 요거는 배 이자. 그러니까는 이 부분 다 나무목은 형부 뜻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글자 다 소나무 송이라든지 매화매라든지 배나무 이자라든지 전부 수목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목에서 뜻이 나왔고 지금 송이라는 음이 여기서 나온 거고 매양매에서 매라는 음이 나왔고 백꽃 이자 이라는 음은 여기 이로 이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형부인 거고 송, 매 이 부분은 성부인 거죠. 그러니까는 형부와 성부가 결합을 해가지고 뜻을 담당하는 부분, 음을 담당하는 부분 해가지고 뜻도 보이고 음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글자도 나무목은 다 상형 문자이고 이런 공자라든지 매자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회의 문자라든지 지사 문자라든지 이런 걸 결합을 해가지고 뜻과 음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 형성 문자가 한자 어휘 중에서 이 형성 문자가 아주 한 88할, 9할 정도 되는 아주 대부분이 형성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이죠. 뜻 담당하는 부분, 음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글자도 우리가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형성 문자의 원리를 깨우친 상태에서 그리고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글자인데 그 글자가 형성 문자일 경우는 그 글자의 음과 뜻을 비슷하게나마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우리 영어도 어근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어휘도 어근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영단어를 봤을 때 그 영단어의 뜻을 비슷하게 유추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어근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이 영어가 형성 문자가 그렇죠. 각 부분 저기 형성 문자구나. 이 부분이 음 부분이고 이 부분이 뜻 부분이구나. 그걸 파악을 하면은 음과 뜻을 아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나무목이 들어갔다. 저 나무의 일종이겠구나. 수목의 일종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볼게요. 뭐 바다 해자라든지 뭐 강강자라든지 또 뭐 있을까요? 뭐 푸를 맑을 청자라든지 공통적으로 다 뭐 있어요? 물소 들어가 있네요.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뜻이겠구나. 저 물수가 형부 뜻 부분이겠구나. 나머지 이쪽 오른쪽에 이 부분 저 부분이 음 부분이구나. 해라는 음, 강이란 부분, 강이란 음, 청이란 음이 다 저기서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형성 문자입니다. 형성 문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형성 문자가 우리 저 앞에서 나온 상형이나 지사 회의보다는 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자연 결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어휘 수도 가장 많습니다. 형성 문자. 우리가 뭐 1급, 2급, 3급, 4급 강의하는 그 글자들의 8할, 9할 정도는 다 형성 문자예요. 형성 문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주 문자라는 겁니다. 전주,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전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댈 주자, 부을 주자인데 끌어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의미를 전환하고 끌어대가지고 만든 문자다 이런 건데 전주는 사실은 학설도 분분하고 언어학자들마다 또 한자 연구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문자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뭐 설명하자면은 얘기가 아주 길어지고요. 의미를 우리 그 우리 한자급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 국한시켜가지고 이 전주 문자를 설명을 할게요. 아까 이게
한자가 단어 문자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휘수가 상형이나 지사처럼 저런 원리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회의나 형성처럼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한계가 생기겠죠. 왜냐면 어휘라는 거는 외국과 교류를 한다든지 무슨 신문물이 탄생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어휘는 계속 필요한 거니까는 계속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는 어떤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기보다는 탄생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회의와 형성도 기존의 상형과 지사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만들긴 만든 거예요. 없던 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있던 문자를 가지고 그 문자의 의미를 여러모로 전환시키고 끌어대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표현한 그런 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한자라는 게 글자 하나마다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복수입니다. 근데 2가지 이상이에요. 의미가 많으면 막 10몇 가지도 있고 그래요. 이 오르르자 같은 경우도요. 여기에 옳다, 정의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뜻의 의미도 있고요. 뜨드자하고 통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질적이지만은 가짜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 옳다하고 가짜하고는 의미상 이질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짜의 의미도 있어요. 가짜의 의미로 쓰인 게 뭐 있습니까? 단어가 이 의자가 가짜의 의미로 쓰인 거는 의족이라든지, 의수라든지, 의안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인공적으로 가짜로 만든 다리, 손, 눈, 이런 거잖아요. 그때 다 이 의자를 쓰거든요. 그거는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자기 본연의 것이 아닌 가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자 자체가 거의가 전주 문자라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한자가 형성 문자인 동시에 전주 문자일 수도 있고, 회의 문자인 동시에 전주 문자일 수도 있고, 상형 문자인 동시에 전주 문자일 수도 있고, 지사 문자인 동시에 전주 문자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전주 문자의 그런 범위를, 외연을 그렇게 확대시켜 보면 거의 모든 문자들이 전주 문자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문자를 지금 우리 급수 시험에서 육서 설명하는 전주 문자는 그렇게 넓게 외연을 잡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자면은 전주 문자 중에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가 이 친구가, 이 수험생들이 이 한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떤 글자를 물어보려고 할 때 의미가 단순하면은 쉬운 거죠. 그런데 그 글자가 의미도 여러 가지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음도 달라지는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야지 제대로 그걸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틀리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전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내기를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 문제를 급수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전주 문자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상위급수는 이 글자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여기 말씀 설자죠. 말씀, 말하다 이럴 때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쁘다 그럴 때는 음이 바뀌어요. 열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3번째, 이게 달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를 달래다, 달래다 그럴 때는 음이 또 바뀌어요. 또 새가 됩니다. 크게 이 밖에도 뜻이 더 있습니다만은 자주 쓰이는 뜻으로 의미 있는 그런 뜻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되고 그 3가지 의미에 따라서 음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출제하는 사람이 이 글자를 수험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려면은 말씀설 요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말고 달래새로 쓰였을 때 그 어휘라든지 이런 걸 내가지고 제대로 읽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설로 쓰였을 때는
뭐 설명 같은 어휘요. 설명. 뭔가 어려운 거 문제를 설명하다. 그다음에 기쁠열로 쓰였을 때는 이 용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쁠열자는 마음신변에 이렇게 오른쪽 똑같죠. 이렇게 쓰는 게 기쁠열자가 따로 있는데 통용이 되는 경우에 통용이 돼요. 이 통용된다는 한자가 서로 의미를 통용해서 쓴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한자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통용을 왜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를, 말을 표현할 어휘가 자꾸 필요한데, 그때마다 문자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뭐 10만 자, 50만 자, 100만 자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무한정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언어로서의 오히려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휘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언어 사용을 문자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 문자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 그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부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 발생하게 된 그런 그 원리도 한자랑 한글은 다르죠. 한자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인 거의 모든 언어들이 한글하고는 발생 원리가 다르죠. 우리 한글은 왕께서, 세종대 왕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창제한 그 창제물이죠. 그냥 누구의 의지 하나로 그냥 만들어지게 된 발명품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그 집현전 학자들 모아가지고 자, 한글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이전까지는 우리 문자를 썼습니까? 안 썼나요? 썼죠. 언어 생활은 했죠.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 생활을 표현해줄 그 문자는 있었나요? 있었죠. 뭐였습니까?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자였었죠. 주로 지식인층에서는 한자를 썼었고, 그 한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문자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저기 평민이나 천민 같은 경우는 또 공부를 해서는 안 된 존재로 여겼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한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지식층이고 양반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지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창제 원리를 밝히시잖아요. 창제 이유를, 까닭을. 그러면서 딱 만들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하는 언어가 없죠, 세계사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자음, 모음 몇 개 안 되는 거, 그것만 숙지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언어 생활을,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문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번체로서 그 문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문자 간화 1954년에 몇 차에 걸쳐가지고 그 뒤로 수년에 걸쳐가지고 간화 작업, 간화 정책이란 걸 하죠. 글자 자체, 지금 우리 배우는 그런 문자들은, 우리가 급수에서 배우는 이 문자는 번체라고 합니다. 번체. 번거롭다라는 게 그 번자 있어요. 번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글자가 생김새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자가 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막 획선 많고 복잡하고 외계 문자처럼 보이잖아요. 거부감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번체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드는 문자를 만드는 그 간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중국에 가면 이 번체로 쓰면은 번체 문맹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 모르고 간략하게 쓴 우리 말하는 간체, 약자 뭐 이렇게 쓴 그 문자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자를 쓰는데 그래도 일본은 번체도 많이 쓰는데 약자 같은 경우 많이 써요. 약자 일본도. 중국은 더 그렇죠. 자, 뭔 얘기를 하려다가. 통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통용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보면은 한자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문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한글의
제가 한자를 가르치는 한자 선생님입니다만은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통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그런 지경은 아니에요. 어휘도 뭐 몇 천자 이 정도 공부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 문자도 그런 저러한 면에서 굉장히 학설도 분분하고 의견도 분분해가지고 이거를 장황하게 다 설명하자면은 얘기가 엄청나게 그 분야가 방대해지죠. 그래서 외연을 좁혀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국한해서 보자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도 기쁠열자, 요 글자랑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글자가 기쁠열이 되기도 합니다. 기쁠열로 쓰였을 때 그 용례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특히 뭐 일상생활, 우리 생활한자 속에서는 기쁠열로 쓰였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어, 공자님의 언행을 기록한 그 논어에 보면은 논어 제 첫 구절이, 첫 장이 학이편이라는 겁니다. 학이장. 학이 제1장인데 거기 보면 첫 구절에 요게 나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학이 시습 때시자 익힐습자 때때로 여기서 지는 대명사죠. 그걸 때때로 익히면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글자를 설로 읽으면 안 되고 말씀 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기쁠 열자 요 글자의 의미로 쓰인 거죠.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반어적 표현이죠. 기쁘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구절이 유붕이 자원방내하면 불영 낳고와 친구가 있어가지고 멀리서 찾아오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게 않겠느냐 뭐 그리고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기쁠 열자로 쓰인 그 용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달랠 새로 쓰였을 때는 세객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유세가 낫겠네요. 유세. 이 유자가 놀 유자인데 이게 사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유설 또는 유열 이렇게 읽어버리면 틀린 거죠. 이거 유세라고 써야 됩니다. 도금을 쓰시오 그러면 유세라고 적어놔야 돼요. 유열로 유설이나 이런 걸로 쓰인 경우는 없습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이 논류자랑 조합해가지고 설로 읽히는 경우는 없어요. 기쁠 열로는 되지 않을까요? 놀아서 기쁘다? 그렇게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쓰면 유세로만 읽어야 돼요. 유세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유세라는 걸 하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달래요. 누구를 달래? 유권자를 달래죠. 자기 좀 찍어달라고 막 달래요. 약속을 막 하죠. 저 뽑으만 주시면은 경제성장 4%, 청년 실업 없게 하고 돈 걷지 않고 복지하겠습니다. 무상 복지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뻥을 치면서 막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달래다. 그래서 달랠 세자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글자도 있습니다. 요게 즐거울 낙자죠. 요게 즐겁다 그러면은 락 돼요. 락. 두음 법칙에 의해서 락, 그 다음에 첫머리 오면은 낙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낙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낙자 쓰거든요. 낙관 반대는 뭡니까? 비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음악 풍악 그럴 때는요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때는 악이 됩니다. 악.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좋아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경우도 아주 쓰임은 많지는 않지만은 좋아하다 그럴 때 요가 됩니다. 이것도 의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도금이 달라지죠. 이런 경우
전주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문자들이 있었어요. 예, 형성 문자, 뭐 회의 문자,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들을 가지고 예, 이러한 저러한 이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용처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원래 말씀설이었는데 기쁘다라는 의미를 예, 새로 어떤 글자를 만들기보다는 예, 이 글자를 예, 전환, 그 다음에 끌어다 대가지고 예, 전환하고 끌어다 대가지고 의미를 전환시키고 끌어다 대가지고 예, 새로운 의미를 갖는 문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즐거울 락. 즐거울 락으로 쓰였을 때가 예, 뭐 많죠. 대부분 즐거울 락으로 많이 쓰이죠. 뭐 오락, 뭐 행락 이럴 때 다 즐거울 락이고요. 예, 오락. 그 다음에 음악으로 쓰였을 때는 예, 말 그대로 소리 음자에다가 예, 요 글자 써놓으면 음락이 아니고 음악 되는 거고, 좋아할 요로 쓰였을 때는 예, 요것도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1번, 2번에 비해서 3번은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논어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와요. 예,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 하셨어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말 하셨는데 이때 예, 뭐 낙산, 낙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 요산, 요수라고 좋아하다라는 의미의 요자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산, 요수 예, 이렇게 쓰입니다. 전주 문자는 예, 기존에 있던 문자를 예, 의미를 전환시키고 예, 끌어다 대고 그래가지고 여러 의미를 갖는 문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 의미를 갖는 문자로서 하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 우리 시험에서는 예, 의미도 여러 개지만 그 의미에 따라서 예, 각각 음도 달라지는 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차 문자. 가차 문자. 가차. 예, 요걸 지워도 되겠죠? 예, 여기 있다. 6번째, 가차. 가가 빌릴 가거든요. 차도 빌릴 차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차라는 거는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글자, 문자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저렇게 그 상형이나 지사처럼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회의나 형성처럼 있는 글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차 같은 경우는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글자를 빌려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릴까 빌릴차. 자,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글자를 빌려 쓴다 그랬어요. 한자가 단어 문자, 표의 문자, 뜻글자예요. 글자 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그런 글자예요. 성격이, 대표적인 성격이 그런 뜻을 가진 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차 문자 같은 경우, 가차 예로 쓰인 것 같은 경우는 한자가 뜻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뜻을 무슨 끌어댄다든지 변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쓴 게 아니고요. 음을 차용을 해다가 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가 문화가 변화 발전하고 다양화됨으로써 표현할 게 많아지죠. 특히 외래 문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표현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영어식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 이렇게 가차의 성격으로서 만든 문자들이 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예를 들면은 정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고물의 정자 두 개를 합친 건데 정정이 고물의 두 개 합친 거 이게 고물의 정자라는 거예요. 고물이라는 게 곡식을 이렇게 펼 때 쓰는 T자 모양의 그 기구예요. 그 다음에 저 정자가 장정, 힘쓰는 장정, 젊은 장정, 힘쓰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정 이걸 두 개 중첩하면은 도끼로 나무 찍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는 정정인 거예요. 정정 그러면은 쉽게 말해 쩡쩡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 치면은 소리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 사람이 들었을 때 한자로 표현 발음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쩡쩡 이렇게. 그래서 얼음 갈라지듯이 쩡쩡. 요거는 그 의성어인 거죠.
소리에서 그 의성어를 표현할 때 그 음을 차용을 해다가 고물이라든지 뭐 장정이라든지 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음만 차용을 해다가 비슷한 음을 가진 글자를 차용을 해다가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당. 어디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그런 꼿꼿한 태도를 당당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정당당이라고 하잖아요. 정정당당이라고 할 때 발을정 2개 중첩하고 당자를 집당자 2개 중첩해서 쓰는데 이 당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표적인 뜻이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저 집당에서는 사실 태도가 꼿꼿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걸 2개 중첩해서 쓰면서 그 의미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태도가 당당 꼿꼿한 거를 요 음만 차용을 해다가 당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식 표현도 그렇다 그랬죠. 우리 그 아시아, 우리 중국, 우리나라, 일본 속해 있는 그 아시아 대륙, 아시아 한자를 이렇게 한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중국이 자기네 나라 언어와 문자화 시켰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버그마자, 가늘새자, 다시 또 버그마자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면 아세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요 영어를 그대로 읽었을 때 그거를 음을 한자로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음을 차용해다가 쓴 거지. 요 글자 자체에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아시아를 표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스페인을 한자로 서바나라 그런다든지. 그래서 우리 옛날 요즘은 학부제로 다 바뀌면서 각 학과의 이름이 사라졌는데 스페인 문학 배우는 학과를 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서문학. 선역서자를 썼어요. 서어라는 게 서바나어 그거를 서바나라고 이렇게 씁니다. 선역서자에다가 짝반자에다 어금니자를 쓰는데 이 서바나라는 그 어휘가 글자 자체 무슨 서쪽에 무슨 짝하는 무슨 어금니 해석해봤자 스페인이라는 의미 안 나오잖아요. 스페인이라는 이 영어식 표현을 가차한 거예요. 음차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경우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글자를 빌려다 쓰는 거를 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차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가차라는 게 또 있고 뭐 또 통가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는 원래 가차도 지금 방금 저는 의성어, 의태어 무슨 외래어 같은 경우만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쓰는 극이자 있죠. 극이자. 극이자가 원래는 이게 극이자가 아니었고 키 아시나요? 키라는 게 사람 신장을 의미하는 그 키 말고요. 곡식 까부리는 그 키 있죠. 그 키를 의미하는 그 글자였어요. 생김새가 키 비슷하게 생겼죠. 그 글자였는데 그것 지시대명사 그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필요했어요. 그걸 새로 만들기보다는 소리가 비슷한 키 기자를 따다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본연의 의미 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된 거예요. 여기 그 기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많이 사용을 해버리고 그 기자로 그냥 사용을 해버리고 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그냥 따로 하나 전용자를 따로 만든 거죠. 위에 대죽을 붙여가지고 요게 이제 키기자로 지금은 사용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킥이었다는 거죠. 이게 킥이었어요. 그거를 왜 그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느냐? 음이 비슷해요.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원래 여기에서 무슨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글자를 무슨 추상적인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상형이나 지사문자 그 키 그것이라는 의미 거기서 차용이 되니까 그라는 의미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것만 그냥 몇 가지 들어보는 거야. 우리 이 연자가 자연이라 그럴 때 그러할 연자잖아요. 이게 원래는 불타다라는 의미였어요. 탈연자, 불타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요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이제 원래는 불타다에서 지금은 이제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로만 많이 사용을 하고 불타다라는 의미는 따로 불화를 붙여가지고 따로 불타다라는
연소 할 때 쓰는 글자 있죠. 왼쪽에다 불화를 붙여가지고 따로 그냥 전용자를 만든 거죠. 원래는 이자가 불타다라는 의미의 글자였습니다. 근데 음을 차용을 해가지고 그러하다로 쓰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더 많이 굳어져가지고 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일반화 돼가지고 따로 그냥 불탈 연자를 따로 그냥 빼고 요거는 그러하다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이제 가차라 그러고 통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차 안에는 말 그대로 그냥 빌려 쓰는 가차가 있고 통가라는 것도 있어요. 통할 통자에다가 빌릴 가짜 써. 통가. 통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가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대학. 요즘은 가정대학이 따로 있지 않죠. 근데 옛날에 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보면 가정대학, 요즘도 가정대학이라고 있나요? 가정대학이라고, 가정이란 걸, 가정대학이라고 할 때 가정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집가자에다가 정사정자, 가정대학이라고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라고 뜰정자, 정사정자 대신에 뜰정자를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정하고는 사실은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정사정자 그 가정은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의미. 정자가 정치, 정사의 의미니까 집안을 다스린다라는 의미. 가정대학은 정사정자가 맞는데 가정이라고 뜰 정자를 쓰니까 요걸로 자꾸 쓰다 보니까는 언격결에 요게 그냥 일반화 돼가지고 요게 당연히 맞는 걸로 이렇게 된 경우 요런 경우가 이제 언격결에 쓰다 보니까 그 빈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과 정의 의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이 맞는데 의미 비슷한 요거를 쓰다 보니까 요게 그냥 일반화 돼버린 경우 요런 걸 통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시험상으로 별로 의미 없고요. 아까 우리 가차 본연의 그 의미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외래어 이런 거 차용에다가 만든 거, 그 정도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과까지 들어가면 너무 학문적인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육서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성격을 굳이 큰 맥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상형과 지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글자 창조의 원리죠. 창조의 원리. 한자 창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죠. 원래 문자가 없었는데 이런 원리로 문자가 창조됐어요. 처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회의와 형성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나 음을 가진 그런 문자들, 훈과 음을 가진 문자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문자 결합의 원리가 되는 거죠. 결합의 원리. 그리고 이 전주와 가차 같은 경우는 무슨 새로운 의미를 갖는 문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존의 문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던 문자를 가지고 무슨 그 문자의 모양을 변화시킨 것보다는 그 문자를 여러 뜻으로 통용해서 활용해서 전환시켜서 끌어다 쓰고 음만 끌어다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쓴 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 활용 또는 뭐 온용의 원리라고 해도 있고요. 활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겠죠. 크게 이렇게 6가지 원리로서 한자가 조자됐다.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육서를 우리 저기 상위급수라서 조금 하위급수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필기를 해야 될 것도 없고요. 저런 내용이구나, 저런 게 육서구나, 저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그 한자 급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부분이 한자 급수, 공인급수 1, 2, 3급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요 급수 따기 위해서 요거 따야지만이 뭐 대학 전형이라든지 뭐 회사 입사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따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한자가 사실 재미없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한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는데 적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냥 어휘만 익히는 걸로 접근을 하면은 상당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한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럴 시간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뭐 하루에 2시간 하는 거를 재밌게 접근을 해야 재밌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급수 강의를 합니다만은 한자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요. 문자, 한자 글자, 한 글자 그런 어휘, 또 2글자, 3글자, 4글자 이런 문자, 한 글자, 한자 자체, 뭐 그다음에 예제라는 그 어휘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조금 재미가 떨어지고 사실은 이 문자보다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고 효율성이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그런 경전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또는 소학,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될 예의 범절에 대해서 언급한 소학, 대학이 제왕의 그 치세에 관한 학문이라 그러면 소학은 어린아이들이 학童들이 배워야 될 기본 예의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이 안에 그냥 생활한자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로 공부를 하면 문장으로 공부를 하면 사실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경전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요?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아주 흔하진 않지만 좀 있을 거고요. 저도 지금 급수 강의 말고 이런 경전 강의를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올려볼까도 생각 중이라 혹시 하는 기회가 있다면 경전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재밌습니다. 더 효율적이고요.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자체가 우리 그래도 1급, 2급 정도면은 그래도 한자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 걱정이 안 되는데 한 3급, 4급을 한자 잘 모르지만은 특히 성인들이 많이 그렇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급, 4급 공부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한자 자체가 거의 외계 문자 수준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자 교육을 안 받은 세대라 거의 외계 문자처럼 보입니다. 이 글자도 뭐 1급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안개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 문자처럼 보이는 한자를 잘 정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자를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파자를 해서 볼 수 있는. 획순이 많은 굉장히 복잡한 글자, 안개 문자인데 우리 뭐 어떤 일이 무산되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뭐 오리무중이다 이럴 때 쓰는 안개 문자예요. 근데 저 글자도 쪼개서 보게 되면은 글자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쉬워지고. 저는 각 부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글자들인데 그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여러 어휘가 합쳐져가지고 복잡한 의미를 갖는 좀 어려운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듯이 한자도 각 쉬운 부분, 부수에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쉬운 글자들이 합쳐져가지고 복잡한 글자가 된 거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한 글자로서 정복이 잘 안 돼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은 파자를 해서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부분이라 몇 가지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 정도로 한자는 어휘보다는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글자 한 글자로 공부할 때 그 글자가 어려워 보이면은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 아시겠죠? 2018년도서부터인가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또 이제 한자가 병기 된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한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절실히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언어가
북한문 혼용하는 언어잖아요. 한글만 물론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 사용하는 언어가 국어와 한문을 혼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문의 그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절반을 넘어서요. 5화를 넘어섭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자 어휘가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자 어휘를 빼고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언어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자를 배워야 되고, 이제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자를 병기한다는 것은 한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속한 그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대표적인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나라가 끼어 있는 양국 그 나라들이 세계 정치학적으로 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뭐 G2, G1 뭐 이런 언급을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일본도 상당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자 문화권, 그들 언어가 기본 바탕이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죠. 물론 한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섞어서 쓰기 때문에 한자가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그들 나라는 문자 자체가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태생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기본적으로 배워야지 그들 나라 언어가 정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중요성은 그런 국제 정세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언어 생활하는 실제 생활에서도 중요하고요. 한자를 배워놓으면은 한자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어휘를 적확하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뿐더러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다른 교과 과목도 한자 어휘가 빠진 경우가 없죠. 심지어 수학에서도 미분, 적분 그 어휘가 다 뭡니까? 한자 어휘잖아요. 그 어휘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한자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한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자 선생이라서 이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급수증 따기 위해서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비효율적인 접근이고요. 그 외에도 쓰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절실함하고 재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수고하셨고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학습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반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 예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